안녕하십니까. 이슈인로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시민권을 왜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시민권 시리즈의 3탄,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본 지식으로 해서 이제 이민국에다가 시민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모든 이민국의 신청은 양식을 통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민권은 N400, N400라는 이 시민권 신청 서류를 사용을 해서 이민국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 N400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N400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 옆에 스크린으로 N400 양식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민국은 서면 베이스로 이제 신청을 받는데 I로 시작하는 게 있고 N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권 계열이 아닌 일반 신청이 다 I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 관련해서는 N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 양식은 신청서는 N4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이민국 양식은 가끔 이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다음에 이민국의 정책이 바뀜으로써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양식이 바뀌는데 보통 양식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몇월 며칠자로 개정되어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거를 반드시 보시고 이민국에 들어가면은 어느 버전을 쓰는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만약에 구 양식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그걸 접수를 하지 않고 리젝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업데이트된 양식을 쓰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자로 가장 업데이트된 양식은 2019년 9월 17일자 N400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N400를 치면 거기에 요구되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업데이트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요건에서 다 배웠듯이 18세 이상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해가지고 이렇게 캐러고리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고 5년 되신 분들,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 되기 90일 전에 요거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A에다가 마크를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제 영주권을 갖고 있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은 3년 되기 90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 번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요건이 있습니다. 그 3년이 됐다 할지라도 이혼을 했다든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분들은 3년을 원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에다가 마크를 하고 5년 되기 90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주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자의 그 배우자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그 시민권 배우자가 지금 현재 외국에 이제 그 직장 때문에 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인분들은 제가 21년 했습니다만은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러고리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군대에 갔을 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번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주권자가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移民 비자로 매번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갔을 경우에 이거는 바로 영주권을 생략을 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여기 해당될 거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은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뭐 본인의 리걸네임이 뭐냐? 뭐 가급적이면은 영주권에 있는 이름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 파트 2의 2번에 보시면은 영주권에 정확하게 어떻게 본인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명시해서 예,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의 3에 보시면은 다른 이름을 쓴 게 있느냐. 뭐 어떤 분들은 뭐 영주권 가지고 계시면서 법원에 가서 이름을 바꾸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성을 따르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원래 한국에서 가져오신 이름과 성에서 조금 변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요 파트 2의 3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네임 체인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본인들이 뭐 특히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뭐 미국에서 아주 많이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인 이름 중에 굉장히 발음이 힘든 그런 예, 한국 이름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런 분들은 영어 이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60살 넘으시는 분들이 이제 시민권을 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바꾸는 것보다 안 바꾸는 게 더 이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류에 하고 이게 이제 새로 바뀌는 이름이 좀 이렇게 상이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하고 네임 체인지 서티피킷이라는 이름 변경 서류를 주기 때문에 뭐 그거로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소셜 시큐리티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바꿔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집을 팔 때도 이제 그 네임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이 바뀐 거에 대해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시민권 신청할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젊으신 분들이 할 경우에는 이제 영문 이름을 넣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을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최씨인데 뭐 워싱턴으로 바꾸고 싶다. 예, 이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병에 대해서 알아두실 거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이 시민권이 승인이 되면은 특별한 절차 없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안 바꾸고 싶은데 나중에 시민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이름을 꼭 바꾸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법원에 파일링 피를 내고 그 다음에 광고도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비용 외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하실 때 내가 꼭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안 바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고민이 되는데 신청은 하고 싶고 뭐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이름을 바꾸든 안 바꾸든지 간에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민권 인터뷰가 보통 1년 있다가 하는데 그때 추가로 내가 이름을 바꾼다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신청할 때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청을 넣었지만 안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터뷰 때 그걸 빼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신청할 때는 편안하게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넣는 게 좋겠습니다. 예, 5번은 뭐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소셜 넘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 뭐 그런 날짜가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나라, 예, 대부분 한국분이 되겠죠. 예, 그리고 12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요건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민권 시험을 보는데 학생 능력에 결여가 있어서 장애로 이걸 면제받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기에 본인이 해당되실 경우에는 반드시 yes라고 하시고 648, 네, N648이라는 그 disability waive를 받는 폼을 담당 그 주치의나 아니면은 정신 관련 의사들한테 이것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이민국에서 심사를 해서 성인이 될 경우에는 시험이 면제된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당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노를 해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이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이제 시험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영어 시험을 면제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룰이 있습니다. 50, 20 룰, 55, 15, 65, 20. 그래서 50세가 되고 영주권을 20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55세가 됐고 15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영어 시험이 면제가 되고 대신에 한국말로 시험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65세가 되고 20년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어 시험이 면제될 뿐더러 20개 항목, 100개 중에서 20개 항목만 공부하면은 그 중에서 시험 공부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룰에 해당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이민국에다가 접수를 하시면 시험 보러 갈 때 한국말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은 아시다시피 혹시 본인이 시험을 보는데 disability, 그러니까 뭐 이게 몸이 불편하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하시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귀가 안 들리시는 분, 그 다음에 앞에 이분은 이제 두 번째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형태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민국 시험 보실 때 약간 어카모데이션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리한 분 중에서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민관이 직접 집으로 가서 시험을 치게 했던 뭐 그런 게 딱 한 분 정도 그 케이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 시험장에 못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실제 그 이민관이 집이나 아니면 제3지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신 분은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입니다. 파트 4는 뭐 기본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컨택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변호사가 선임이 된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안 넣어도 되지만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본인의 컨택 인포메이션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파트 5입니다. 네. 본인의 거주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주소를 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부터 소급해서 5년 동안 만약에 한 번 이사 갔으면 한 번을 쓰시면 되고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사 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현 주소와 그 다음에 과거의 5년 주소를 밝히면 되겠고요. 많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지금 요 N400에 쓸 수 없으신 분들은 뒤에 어덴덤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그 거주지가 다 표시가 되면은 파트 6로 넘어갑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신청자의 부모님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 많으실 텐데, 부모님이 신청자애가 18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한국 분들은 대부분 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yes라고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모님이 시민권자인가?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yes라고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부모님의 성명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 네,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언제 시민권을 땄는지 예, 정보를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A 넘버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 부모님이 시민권 딴 건 아는데 그 부모님께서 이제 이 시민권 증서를 분실하신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부모님이 다시 신청을 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 인포메이션을 기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는 게. 근데 혹시 모를 경우에는 뭐 unknown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신청자의 부모님께서 뭐 그 두 분 다 시민권자 아닌 경우에는 단도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입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그 정보를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파트 7입니다. 이게 이제 신청자의 뭐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인종이 뭐냐, 그 다음에 키와 그 다음에 몸무게, 뭐 눈 색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추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파트 8, 예, 8번에 보시면은 인플로이먼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요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굿모럴 캐릭터에 문제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걸 심사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본인이 어떤 직장을 다녔는지, 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몸이 아프시다든지 뭐 대학생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시는 분은 학교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마치고 지금 실직을 하고 계신 분들은 unemployed라고 이렇게 쓰시면 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시민권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봉급을 뭐 W2라든지 1099로 봉급을 받았는데 세금 보고를 안 한 경우에는 굿 모럴 캐릭터, 이게 선량한 성품을 증명하는 그 시민권의 요건에 저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안 했다고 해서 표시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날로부터 과거 5년간 그 직장, 그 다음에 직장의 주소,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잡으로 이제 했는지를 표시해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정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자 파트 9입니다. 9번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 정보를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민권의 요건 중에 미국에서 거주해야 될 요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이제 해외 밖으로 나가 있으면은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파트 9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과거 5년 동안 미국 밖으로 며칠 동안 나가 있었느냐,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몇 회에 한해서 여행을 했느냐, 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3번은 그거를 이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떠난 날, 그 다음에 돌아온 날, 그리고 실제 그 여행이 6개월 이상이 넘었는지, 그리고 다녀온 나라.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2주를 다녀왔다, 그럼 14일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많이 다녀오시는데 너무 많이 다녀오시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대해서 굉장히 기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한국의 그 출입국 관리 사실 증명서라는 폼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네, 그거를 발급받으시면 한국에 입국하는 거하고 나가는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갖고 계신 여권이라든지 다른 여행 서류, 뭐 예를 들면은 그 왕복 티켓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언제 나가서 언제 들어온 거를 모르실 경우에는, 네, 출입국 관리 사실 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면은 요게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계산해 보시고 6개월이 넘어가시면은 안 된다는 것. 네, 물론 6개월이 넘어가더라도 본인이 영주 의사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예, 이 브레이크를 우리가 6개월 브레이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도 영주권자로서 있으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국에 나갔을 때에 6개월 이상은 나가지 않도록, 네, 굉장히 주의를 하시면 요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10입니다. 요거는 신청자의 이제 그 결혼 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싱글인 경우는 크게
기입할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합니다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번씩 결혼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그 이혼하고 결혼한 그 모든 정보를 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날짜와 그다음에 이혼 날짜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자, 그럴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이제 이혼을 하셨으면은 그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서 언제 결혼했고 언제 이혼한가를 대한 정보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결혼 또는 이혼하신 분들은 결혼 증명서와 그다음에 이혼 판결문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 기입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번 결혼하신 분 중에 그전 배우자의 어떤 이민 스테이터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생존일까지 이제 잊어먹는 수가 많은데 도저히 그런 정보를 찾기 힘들면 언노운이라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4번을 결혼했는데 4번 다 모르겠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정보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도의 정보만 넣고 그냥 제출을 해도 큰 무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혼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네,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 파트 11, 예, 11번입니다. 뭐 총 자녀분이 몇 명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뭐 결혼을 이제 3번째 하신 분인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한 그 배우자와 사이에 난 자녀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예, 당연히 기입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자녀가 뭐 여러 번의 결혼을 통해서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은 모두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자녀분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자녀분의 이름, 생년월일, 그다음에 출생국가, 그다음에 주소, 네, 거기에 대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생물학적인 자녀냐, 친자녀냐, 아니면은 뭐 입양에 의한 어떤 그런 뭐 자녀냐, 아니면은 스텝이냐, 네, 이런 걸 물어보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표시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지금 양식에는 4명까지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자녀분이 뭐 6명이다 그러면 별지 어덴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그 N400에다가 어태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까지가 지금 기본적인 N400의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12, 12번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좀 긴장하셔야 될 그런 파트인데요. yes, no question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 그런 겁니다만은 요게 체크를 함으로써 굉장한 그 implication,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질문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바르게 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번에 1번. 첫 번째는 혹시 그 미국 시민권자로 행세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 claim to be U.S. citizen. 그러니까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또는 뭐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영주권 그 시민권자로 행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미국 내에서 연방이나 주 또는 지역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맥락인데 영주권자까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시민권을 박탈하는 시민권을 주지 않는 이유도 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주권을 박탈하는 또는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뭐 내가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뭐 서류상 제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투표를 한다든지 그 밑에 보시면은 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느냐, 자 이럴 경우에 이게 대해서 이 yes가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타이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까? 노빌리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국에서 뭐 자기를 받아가지고 뭐 영국의 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Sir. 예, 그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자귀를 갖고 있는 경우 씁니다. 아마 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런 나라에 이렇게 어태치먼트가 있으면 미국의 이 충성심 발휘할 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로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제가 네, 본분 중에 여기에 yes라고 하신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 될 것 같고 5번은 뭐냐면 legally incompetent 그리고 confined to mental institution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법률적으로 한국말로 하면은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대부분 심리적인 거죠.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 그것이 법적으로 이제 그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이 그런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그 정신병원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입원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한두 건을 봤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본인이 정신병원에 계셨는데 그것이 이 5번 항목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이미 전문 변호사하고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6번은 텍스입니다. 예, 6번 그 연방이나 주 그다음에 지방세를 예, 체납한 적이 있느냐? 네, 네, 혹시 그 체납을 하신 분들은 체납된 거를 갚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체납을 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갚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그 당국하고 합의를 해서 페이를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7번의 B. 만약에 yes라고 했다 그러면 non-US resident로 본인이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CPA한테 한번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번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그 세금을 내시는데 예, 본인을 non-US resident로 칭하고 그 다음에 세금 보고를 했는지에 관한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영주권자는 미국의 영주 의사를 가지고 미국에 사는 분이기 때문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난 레지던트로 보고하는 분이 가끔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계신 분들은 세금 보고를 도와주신 회계사님이나 텍스 프로페셔널과 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9번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오거니제이션이라든지 그룹에 또는 단체에 가입되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뭐 다들 뭐 조금 단체에 다 가입은 되어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은 뭐 그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좀 잘 판단을 해서 네,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10번째는요.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예, 커뮤니스트 파티, 그다음에 뭐 토탈리테리언 파티, 뭐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궁극주의, 전체주의, 예, 예 그런 걸 하는 뭐 당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테러리스트 그룹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네, 요게 yes라고 하시면 큰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다 노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보시면은 이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정복하는 것을 옹호하십니까? 네, 다 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을 뭐 이렇게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뭐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34년 3월 23일부터 그 다음에 45년 5월 8일까지
뭐 나치당에 가입한 적 있습니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뭐 한국 분들은 해당이 없을 거로 보이고요. 다 노를 하시고요. 14번을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량 학살이라든지 남을 뭐 torture 뭐 고문을 했다든지 뭐 살해를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인데 다 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룹이 나옵니다. 그게 해당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분들은 military unit 15번의 A에 보시면 military unit 군대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남자분들은 yes를 하시고요. N400의 어덴덤 그러니까 부록을 달아가지고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육군이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정보를 어태치를 해서 네, 그 N400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폴리스 유닛, 뭐 경찰에 혹시 있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기타 등등 쪽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면은 이 어덴덤을 달아서 제출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은 뭐 감옥이라든지 뭐 프리즌 캠프라든지 그다음에 구치소, 디텐션 퍼실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구치소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일을 했다든지 뭐 발란티어를 했다든지 군인이었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뭐 한국 분들은 해당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해당되는 분들은 예, y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만은 no가 되면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yes가 되면은 시민권 받는데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도 뭐 해당이 대부분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네, 무슨 뭐 어떤 군대라든지 이런 걸 도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무기를 사용하고 뭐 위협 협박을 했느냐 뭐 그런 건데 다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18번도 뭐 무기를 뭐 팔고 뭐 남한테 대여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다 해당이 없는 거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19번 보겠습니다. 19번도 보면은 밀리터리 교육, 그러니까 군대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한국 분들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면 ye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어덴덤에다가 기본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특수 교육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국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의무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저희 사무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대를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그 기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뭐 병장 이렇게 이제 그 랭크를 쓰고 그 다음에 주둔지 그러니까 그 군대의 주둔지 정도만 표시를 해서 넣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은 브록으로 달아서 같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 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이거 보시면은 22번은 체포는 되지 않았는데 범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겁니다. 또는 범죄를 짓기 위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이게 대해서 의아하신 분이 많은데요. 이민법상 본인이 이제 범죄를 지어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만 이민법에서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체포는 안 됐지만 인터뷰에 가가지고 내가 뭐 한 뭐 25살 때 뭐 이런 마리화나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예, 그렇게 뭐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한다 그러면 예, 이것도 어드미션 예, 자백으로 해서 형사법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민법상 그렇기 때문에 22번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노라고 해야지만 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금된 거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가서 지문을 찍은 경우에는 요거는 무조건 예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상당히 뭐 체포가 되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혼방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럴 경우에는 혹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님한테 본인이 체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한 다음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형사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지문을 찍고 형사법원으로 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체포된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형사재판을 받은 법원에 가셔서 크리미널 디스포지션, 그 범죄 기록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그게 나와 있는 그 디스포지션,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결과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굿 모럴 캐릭터라는 요건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한 2, 30년 전에 체포가 되셨는데 시민권 신청할 때 그게 생각이 안 났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이민관이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을 이민관이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그 사람에 대한 체포기일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자, 그럴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혹시 있으면 내가 그러면은 이제 그 크리미널 디스포지션을 다시 발급받아서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스터번하게 절대 없다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민관이 내가 모르는 체포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인상이 비추면 정중하게 이민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민관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퀸즈에서 뭐 2001년도에 뭐 체포된 게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정보를 가지면은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보충 서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발급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을 하는, 네,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고요. 가끔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체포가 안 됐는데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 내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시면 시민권이 거부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모르시더라도 또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민국에서 뭐 몇 년도에 체포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날짜하고 법원을 알 경우에는 그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걸 모르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문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BI 기록을 발급을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기록을 가지고 법원을 가서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체포는 됐다고 이민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문을 찍어서 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활용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는 그는 그 전문 변호사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에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뭐 범죄를 하는 거를 범죄를 차지된 적이 있냐, 이건 기소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체포가 되고 법원까지 갔으면은 23번, 24번은 예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5번이 중요합니다.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ny cr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체포가 되고 차지가 기소가 됐지만 많은 부분들이 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안 받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그 사법 정의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강한데요. 훈방이라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시면은 굉장히 억울하게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검사와 딜을 해서 뭐 디스미스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 그럴 경우에 자 여기다 실어하겠습니다. 잠깐. 네. 이따가 질문
하려고 그러는데 네. 시민권 신청했다가 거부를 몇 번 당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영원히 못 따는지 그건 나중에. 네, 그거는 그저 한번 기회 줍니다. 네, 그런 것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 이따가. 네.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ny crime or offe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 24에 이제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된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conviction, 그러니까는 유죄 판결 안 받은 분이 꽤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사법이 굉장히 집행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뭐 그냥 간단하게 잡히더라도 어떻게 합의를 보고 이제 훈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뭐 훈방이라는 개념이 그거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면은 형사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검사와 딜을 해서 디스미스를 받든지, 그러니까는 그냥 불기소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고 무혐의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혹시 체포되고 기소되더라도 실제 디스미스가 됐을 경우에는 컨빅션, 크라임으로 컨빅션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노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번부터 25번까지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과 서류 제출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6번은 뭐 관련된 질문입니다만은 이런 뭐 재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게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뭐 다른 형태의 형사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센텐스 선고를 받은 적이 있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본인이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를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은 이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신다 이런 건데요. 이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프로베이션 가석방이 된 경우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체포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 중에 이런 게 해당이 되시면은 변호사와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8번이 jail or pri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체포가 되면은 뭐 뉴욕시리 같은 경우는 센트럴 부킹이라고 해서 그 이제 감옥으로 가죠. 그 법원 안에 이제 작은 이런 구치소가 있는데, 그래서 체포된 이후에 24시간 안에 어레인먼트, 구속 적부심을 합니다. 자, 요게 그러면은 제일이나 프리즌이냐?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자고 이제 어레인먼트를 하고 나온 경우에는 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프리즌 이 개념은 뭐 기소를 형사 재판을 하고 뭐 스테이 프리즌이라든지 이런데 카운티 프리즌에 간 거를 의미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이제 체포가 된 경우에 왜 체포가 됐는지, 그리고 체포된 날짜, 그리고 어디서 체포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 체포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미널 디스포지션을 법원에서 발급받은 난 이후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민관들이 경찰서 서류를 가져오라는 게 많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서로 가도 이 체포 기록이라는 이런 걸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까지 갔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크리미널 디스포지션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그로 가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0번입니다. 그 보면은 무슨 어떤 습관적인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냐, 뭐 이렇게 매추나 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쭉 나옵니다. 뭐 불법적인 도박을 했느냐,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번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은 미국 이제 연방 공무원들한테 가짜나 아니면은 뭐 미스리딩, 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그런 굉장히 브로드한 그런 질문입니다만은 이게 체크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2번은 미국 연방 공무원들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뭐 비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주권이라든지 다른 그 이민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건데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노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33번은 그 추방 재판에 회부가 돼서 추방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추방이 된 적이 있으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이 필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34번도 유사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35번은 이거는 추방이 뭐 된 게 아니고 추방은 안 됐다 할지라도 추방 재판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까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뭐 그걸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추방 재판이 이제 디스미스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덴덤으로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37번은 미국 군대에 계셨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한국 군대는 아닙니다. 미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38번은 미국 군대에 현재 복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39번은 미국 군대에 복무하면서 불명예 제대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군사 재판에 회부한 적이 있습니까? 네, 미국 군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고요. 뭐 가투사를 나오신 분들도 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가투사들은 아시다시피 한국 군대인데 한국에 있는 미국 부대에 파견된 그런 요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게 해당되는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신청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또는 훈련을 받다가 뭐 불명예 뭐 제대 또는 군대에서 이제 방출이 됐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해당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미국 군대의 드래프트를 그러니까 이제 징병을 이제 피한 적이 있느냐는 건데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요. 네, 다 군대에 관한 얘기인데 뭐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거로 보입니다. 자, 44번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요건 중에서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그런 요건인데요. 18세에서 26세까지 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을 하십니다. 이거 등록한다고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요건상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 26세 이후에 지금 나이가 26세까지는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면 되고요. 등록하시게 되면은 셀렉티브 서비스 넘버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셀렉티브 서비스를 등록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26세가 지났는데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민국에 그에 대한 사유서를 쓰고 그다음에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을 안 했다는 편지를 셀렉티브 서비스를 관장하는 관청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시면은 특별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물론 18세에서 26세를 안에 미국에 계시다 할지라도 비移民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서류 미비자는 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난센스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미비자는 여기 해당이 되고 비移民 비자를 18세에서 26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셀렉티브 서비스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부터 50번까지가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서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 정부의 형태와 그 다음에 헌법을 준수하시겠습니까? 또는 뭐 서포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고요. 45번부터 50번은 다 yes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이 보면 미국의 충성 서약을 뭐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47번 충성 서약에 대해서 뭐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고요. 48번은 법이 요구한다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각오가 돼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9번도 뭐 유사한 건데요. 미국 군대에 뭐 예비군으로서 기꺼이 복무할 의사가 있느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50번. 네, 마찬가지로 법에서 요구되면은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건데요. 뭐 네,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반드시 yes라고 체크해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권을 정리를 해서 반드시 사인하고 서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써서 정확한 파일링 피 지금 현재 725불입니다만은 그걸 잘 해서 이민국으로 제출하시면 될 거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이 동반되는 서류들을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었는데 네, 그런 것도 함께 같이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는 게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에서 이렇게 통과를 못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다행히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셔서 그 civic question도 통과를 해야 되고 쓰고 읽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못 하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90일 또는 그 이전에 다시 이제 그 재차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와 파일링 피를 내고서 새로 신규로 또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기회를 주니까 너무 이게 낙담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해서 이제 시민권에 합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긴 시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N400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 본인이 특히 시민권 질문 중에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이민국에다가 접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최영수의 이슈 인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